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동경의 황혼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온 지 65년이 넘어가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즈 야스지로 120주년 기념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오즈 야스지로는 일본 영화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일 것입니다. 고로사와 아키라, 미조구치 겐지와 함께 일본의 3대 거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그의 대표작 동경 이야기는 일본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일 것입니다. 많은 감독들이 자신만의 베스트에 꼭 넣는 작품이기도 하죠. 최근 국내에 개봉한 사랑은 낙엽을 타고의 연출자 아키 카오리스마키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오즈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오즈 야스지로 무척이나 애정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동경의 황혼을 제외하고 오즈의 영화는 4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가을 햇살, 그리고 꽁치의 맛까지 4작품 모두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작품만 꼽는다면 저는 꽁치의 맛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걸작이기도 하지만 제가 만난 오즈의 첫 번째 작품이어서 저에게는 더더욱 인상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상대로 동경의 황혼 정말 좋았습니다. 오즈 야스지로 영화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었는데요. 오즈의 영화는 대부분 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심지어 치정에 가까울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KBS에서 방영하는 주말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보고 나면 그 시기에 일본을 관통한 듯한 감흥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즈 야스지로 영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해 국가 혹은 역사를 아우르는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그의 영화를 찬찬히 곱씹어 보면 결국 그는 인간의 삶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창문, 손녀의 장난감 상징에 대한 이야기까지 동경의 황혼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동경의 황혼의 표층은 슈키치 스기야마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이야기일 것입니다. 언뜻 보면 남녀 세대 간의 갭 차이로 인한 그저 그런 이슈들의 나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미묘한 균열과 모순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세대라는 키워드를 경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즈 야스지로의 여러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동경의 황혼 역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슈키치를 중심으로 보면 선명한데요. 그의 두 딸인 타카코와 아키코는 한 세대 아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카코의 딸이자 슈키치의 손녀는 두 세대 아래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슈키치는 파친코 게임장에서 동창을 만났는데요. 동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스승을 거론하죠. 선생님은 그들의 윗세대가 될 것입니다. TMI지만 이 동창회가 동경의 황혼에서는 대사로만 발언되지만 꽁치의 맛에서는 동창회 시퀀스가 실제로 나오고 선생님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동경의 황혼은 크고 작게 총 4세대가 거론되고 있는 영화인 것인데요. 각 세대에 대해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우선 슈키치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세대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부여는 키사코의 현 남편인 타카에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타카에는 키사코에게 부케도 쪽에 일자리가 생겼으니 함께 떠나자고 말하죠. 그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케도가 좀 춥긴 하겠지만 만주 시절이 더 추웠다는 취지의 발언. 100%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타카에가 얘기하는 만주는 만주 사변쯤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세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영화적 코멘트겠죠. 물론 슈키치와 사카의 정확한 연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둘 모두 키사코의 남편들이라는 공통점으로 봤을 때 그들을 같은 세대로 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세대라면 자연스레 그 아래 세대는 패전 이후 혹은 전쟁의 끝자락에 놓인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역시도 대사를 통해 짐작이 가능합니다. 타카코는 갑자기 나타난 엄마 키사코에게 찾아가 동생 아키코에게는 당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어차피 공습 때 사진이 모두 불타서 아키코는 엄마 얼굴을 모른다고 말이죠. 이때의 공습은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일 것입니다. 반딧불이의 묘 같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시기 말이죠. 이런 논리라면 슈키치의 스승은 극단적으로 말해 전쟁을 유발한 세대, 슈키치의 손녀는 전쟁과의 접점이 거의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의 황혼은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제각각 다른 시대, 환경을 통과하고 있다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의 많은 창작자들이었다면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아래 세대에 대한 슈키치의 보수적인 시선 같은 것을 이용하겠죠. 요즘 것들은 찌찌찌쯤 될란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다루는 세대 간의 갭은 차이가 아닌 오히려 반복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즈 야스지로의 세계가 갖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극중 아키코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은 그녀가 남자친구인 겐지를 찾으러 가는 시퀀스일 것입니다. 아키코는 겐지의 친구들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도박을 하고 있죠. 이후 아키코 역시 결국 마작을 하는 도박장에 드나들게 이릅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유흥에 빠진 젊은 세대쯤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슈키치의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영화는 그들이 아래 세대에게 훈계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넌지시하고 있는데요. 슈키치가 업무 중 비는 시간에 들락거리는 곳은 파친코 게임장이었고요. 일본으로 돌아온 키사코가 운영하는 사업은 마작 게임장이죠. 그러니까 도박은 전쟁을 제대로 겪지 않은 어린 것들만의 잘못된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와 무관한 것이고 세대가 지나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무엇인 것이죠. 이런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경의 왕후는 어느 시점부터 아키코가 겐지를 찾아다니는 동선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로드무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녀가 방문하는 곳 중에는 중식당이 있는데요. 아마도 둘이 자주 와서 데이트를 하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키코는 겐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돌아 나가죠. 이때 중식당 주인은 요즘 젊은 여자들은 기가 세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의 아내가 쪽문을 열고 드세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요. 그는 깨갱하며 지시를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워딩에 있는 모순이 바로 뽀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인도 센 언니라는 것은 결국 직전에 거론한 젊은 여성만이 기가 세다는 문장에 대한 반론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동경의 황후는 한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세대 차이라는 손쉬운 원인 분석을 내놓는 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대 차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시대에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 아랫세대는 다시 윗세대가 되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즈 야스지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통념을 부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기준은 남과 여라는 테마를 경유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남과 여 어느 한쪽을 특별히 더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작품은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에게 조금 더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겐지와 도박에 몰입하고 아키코를 희롱하는 겐지의 친구들,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다카코의 남편 등등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면밀히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방이라는 소재를 통해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경의 황혼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간은 슈키치의 방입니다. 그의 방 안에서 문 주변에 위치한 딸들을 바라보는 각도의 쇼트가 반복 묘사되죠. 딸들과의 대화 혹은 훈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그의 방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래도 유대가 괜찮은 타카코는 그곳을 자주 들락거리고요. 아키코는 패싱해버리거나 어쩔 수 없이 간혹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매가 영화 내내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는 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엄마 키사코의 방입니다. 마작 게임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들이 반가운 키사코는 방 안으로 들어와 차를 한잔 하자고 제안하죠. 그런데 두 자매 모두 거절합니다. 방이라는 것은 결국 그곳에 놓인 인물의 세계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카코와 아키코는 아버지의 세계는 수용을, 어머니의 세계는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영화가 꼭 남성에게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린 딸들을 두고 떠나버린 여성 역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남성이 틀리고 여성이 옳다, 혹은 남성이 옳고 여성이 틀리다가 아니라 틀린 인간이 있고 옳은 인간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별은 그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혼 혹은 사랑에 대한 관점 역시 동일한 궤를 갖는데요. 슈키치는 다카코에게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아마도 다카코는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푸시로 원치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별거를 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슈키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일반적인 극이었다면 사랑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이니 슈키치의 발언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코가 만약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녀의 현재는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경의 황후는 그런 동화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제어에서 벗어난 아키코는 사랑하는 애인인 겐지의 아이를 잉태하지만 결국 배신을 당하고 낙태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사랑이 없는 결혼도 실패하고 사랑이 있는 결혼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즉 오즈 야스지로는 우리가 쉽게 도출해내는 모든 개념들을 다 전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세대 차이가 나서 그래, 남자는 그래, 여자는 그래, 어떤 종교여서 그래,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등등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무리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일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점점점. 그러니까 오즈 야스지로는 굉장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의 사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거대한 무력감이 밀려오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챕터 1의 마지막에 이 작품에 어려있는 묘한 허무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부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즈 야스히로의 세계관에 대한 저의 논지에 따른다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모든 명분이 연약하다는 것이 주요한 기조이니 타인을 함부로 지적할 수 없겠죠. 한 발 더 나아가 도량 넓게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고안해도 그것은 언제나 발레를 포괄하고 있으니 대안을 제시할 이유가 없어질 테니까요. 제가 동경의 황혼을 보고 느낀 무력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오즈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다음날 아침에 대한 마스터숏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새 아침이 밝았다는 정보를 제공하죠. 저에게는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오늘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 발 더 들어가 이것이 바로 오즈의 전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채로, 수습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아키코가 사망한 채로, 시사코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한 채로 그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다음날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거창하게 말해 인간의 무기력한 삶의 굴레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 속 겐지의 친구들은 아키코와 겐지 사이에 발생한 사적인 일을 한낱 도박판의 농으로 소비해버립니다. 한 친구가 마치 변사처럼 썰을 푸는 장면이 꽤나 임팩트 있고 길게 묘사되죠. 당사자들에게는 절망 그 잡채인 일들이 타인에게는 결국 안주거리가 되어버리는 역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즈의 세계는 비감져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동경의 황혼에서 흥미롭게 포착되는 두 가지 소재에 대한 저의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문. 영화에서 쪽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창문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이것은 인간 사이의 연약한 소통에 대한 비유처럼 보입니다. 슈키치의 집은 안채로 들어올 때 미닫이 문을 하나 열어야 하는데요. 그 문의 가운데쯤 밖이 보이는 작은 창이 있습니다. 영화는 집안에서 창을 통해 밖이 보이는 장면들이 많죠. 저에게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외부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표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의 시점인 것입니다. 겐지의 뺨을 때리고 중국집을 벗어난 아키코는 기차에 치이게 됩니다. 이때 중국집 사장이 그녀를 수습해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죠. 이윽고 보호자인 슈키치와 다카코가 오자 사장은 떠나게 됩니다. 이때 중국집 사장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슈키치에게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 게 아쉬웠는지 당직을 서는 간호사에게 이러저러한 내용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이때 쪽창을 열어 졸고 있는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간호사가 제대로 알아들었을는지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이 역시 일방적인 방향의 헐거운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챕터 1에서 인용했던 중국집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그의 부인의 요청도 쪽창을 통해서 나타났죠. 마지막은 영화의 결말 기차역인데요. 시사코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차의 창문을 열어 주변을 살핍니다. 아마도 다카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다카코는 오지 않고요. 기차는 출발합니다. 창이라는 소재를 두고 와닿지 못한 감정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이렇게 반복되는 쪽창은 결국 창작자가 진단하는 세계에 맥이 닿을 것 같은데요. 서로의 마음이 합하지 않고 단방향으로 흐르며 계속 엇갈리는 인물들. 조금 더 큰 개념으로는 사회, 일본, 세계. 그러니까 인간사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서로 간의 완벽한 합치와 이해가 불가하다는 인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녀의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슈키시의 소녀가 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집안에는 몇 개의 장난감이 뒹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흔들면 안에 있는 가루들이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장난감 봉이겠죠. 이 봉을 흔드는 인물은 두 명입니다. 슈키치와 전부인 키사코. 별다를 게 없는 장면인데 오즈의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독특한 감흥을 주곤 합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는 오즈에 대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눈이 들어오지 않는 단순한 사물, 그것을 지그시 응시하는 예술이라고 말이죠. 제가 느낀 감정의 본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는 소녀의 장난감 역시 앞서 언급드린 창문처럼 인간이라는 존재 사이에 놓인 연약한 연 정도로 보이는데요. 과거 부부라는 인연으로 맺어졌던 스키치와 키사코는 결국 영화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두 세대 아래인 손녀의 장난감을 공유하는 수준의 느슨한 연결고리를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키사코의 입장에서는 손녀의 손이 탄 사물 외에는 결국 자신의 혈육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동경의 황혼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로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오즈 야스히로의 세계.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